물질의 전기적 특성, 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문제화해서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이것과 음전하를 띠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구조는 뭐가 있죠? 원자 핵,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따라서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했죠. 그 결과 무엇을 발견했다? 음극선. 그러므로 전자. 자, 원자 대부분의 내부의 대부분은 공간은 빈 공간이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원자 핵이죠. 자, 전하와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 두 개의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전하의 종류는 서로 다르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서로 전하의 종류가 달라야 하고,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를 작용하려면 같은 종류의 전하가 필요한 거죠.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이것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이거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쿨롱의 법칙이죠. 자, 따라서 쿨롱의 법칙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여기 반비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쿨롱 상수 두시고 두 전하의 곱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따라서 여긴 전하가 들어가겠군요. 자, 매우 중요한 법칙이 되겠어요. 그 다음 전하량이 플러스 Q인 두 점전하가 거리가 R일 때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변화를 주겠군요. 거리가 2분의 R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 즉 4분의 1에 해당되는 반비례는 곧 4배가 되겠군요. 따라서 전기력 크기는 4F다. 자,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했죠.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기는 힘, 바로 전기력입니다. 또는 당기는 힘을 일반적으로 또 인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자, 이때 종류가 달라야만 합니다. 종류가 같은 물체끼리는 마찰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전자를 얻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잃으면 무조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겠죠. 자, 두 점전하 A와 B 사이에 있는 점전하 C, 그럼 배열 상태를 보면 AC, B가 되겠군요. 그런데 A와 B가 C에게 힘을 작용했더니 그 작용한 전기력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A가 C를 당기면 B 또한 C를 당겨야겠죠. 아니면 A가 C를 밀어내면 B 또한 C를 밀어내야겠죠. 그러므로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인데,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빛을 온도가 낮은 기체에 통과하면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어떻게 할까요? 온도가 낮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흡수를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흡수된 그 부분에는 스펙트럼이 검은 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죠. 자,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방전관이면 높은 온도입니다. 따라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밝은색의 선이 연속적으로 나오질 않고 띄엄띄엄 나온답니다. 그러면 띄엄띄엄이란 것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야 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럼 반대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흡수의 반대 방출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요, 양자수 n의 값에 따라 n의 값이 등장하죠. 이것을 n을 뭐라고 표현한다? 양자수. 양자수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기체는 에너지가 뭐하다? 불연속이다. 그러므로 불연속이니까 특정한 값을 갖는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양자수로 대표한다. 그리고 양자수가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양자수는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정수로 표현합니다. 자,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요 라고 하면 광자라고 했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는 무조건 HF입니다. 이 공식은 꼭 외워두셔야 하겠죠. 그리고 진동수가 아닌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분의 HC가 되어요. 따라서 이 공식은 꼭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HF다. 그런데 광자 한 개 에너지가 E0인 빛의 파장이라고 나왔죠. 에너지 값이 얼마라고? E0라고. 그런데 파장을 물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람다 분의 HC. 그러면 람다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라고 하면 E0분의 HC가 되겠죠. 따라서 이 괄호에 들어가는 건 이것이 됩니다. 자, 에너지가 각각 EM과 EN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자가 전이할 때, 이동할 때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빛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에너지 차의 만큼 방출 또는 흡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수소 원자는요 기체죠. 기체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보다 안정한 상태로 전이할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 라이먼 계열,
다음에 계열, 그 다음 파션 계열.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건 발모죠. 자, 그러면 요 계열은 라이먼 계열보다 파장이 길고 파션 계열보다 파장이 짧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 자,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어떻다? 크다. 그럼 양자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1부터 2, 3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뜬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전이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이 에너지 방출되는 게 바로 어떤 형태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니? 맨 바닥이 1입니다. 바닥 상태까지 떨어진 경우, 그러면 바로 2층까지만 떨어지는 경우 또는 3층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외선 영역이 관찰이 되어요. 그러면 2층까지 떨어지면 자외선보다 약한 빛이니까 가시광선이 되겠죠. 자, 3층까지 떨어지면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적외선 영역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1번까지 떨어지면 자외선, 이것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까지 떨어지는 때 나오는 빛 에너지는 가시광선, 이것이 바로 발모 계열이 됩니다. 자, 3번은 파션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파션 계열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네요. 자, 파션 계열은 몇 번? 3번 궤도까지 떨어질 때, 양자수 3인 궤도까지 내려올 때 방출한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파장은? 이라고 물었는데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양자수 몇 번? 2번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자수가 몇 번인 상태에서 떨어지니라고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양자수 3, 4, 5, 6에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6에서 2까지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5에서 2까지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 4에서 2까지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3에서 2까지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각각 다 다르겠죠. 따라서 에너지가 다 다르니까 이때 나타나는 빛의 파장도 다르겠죠. 그러므로 4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 2개가 있을 수 없다. 오호, 이것은 화학 파트에서 나오죠. 파울 리베타 원리라고. 동일한 에너지를 갖은 상태에서 겹쳐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고체 파트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고체. 여기까지는 기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 준이란 말이 등장했죠. 에너지 준이. 자, 근데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서로 겹쳐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 그 바로 위에 또 하나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겹쳐지는 것도 많으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그 위에 새로운 에너지를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 D가 되네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 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자, 에너지 D는요 연속적입니다. 즉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틈이 없고 계속 쌓아 올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있겠고 여기도 에너지 준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했을 때 위에 에너지, 아래에 있는 에너지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져요. 따라서 에너지 D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에너지 D가 무한히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연속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D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에너지 D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D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D간격이라고 표현하고, 자, 모든 전자는 이렇게 에너지 D 속에 있게 되고요. 이 D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D. 자, 에너지 D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D를 뭐라고 합니까? 원자가 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자, 일단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죠. 구속되어 있는 거. 자,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D는 최상층이 무엇이다? 바로 원자가 D다. 자,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D가 존재합니다. 그 D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전도 D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 D로 이동합니다. 전도 D에 왔죠? 그럼 이때 이 전자는 우리가 무슨 전자로 표현하느냐? 바로 자유 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유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체와 절연체 중에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냐? 도체다.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꼭 필수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자 전이로 인해서 원자가 D에 생기는 빈자리. 자,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거기에 전자가 있던 빈 공간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전자가 이 양공 속으로 쏙 들어올 수 있으면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양공이 되겠죠. 따라서 전자가 계속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공은 반대로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원자과 D와 전도 D 사이에 D 간격이 매우 넓고 주의하셔요. 상온에서 전도 D에 전자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절연체다. 참고로 반도체는요.
더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거의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상온이라면요 존재합니다. 이거 꼭 구분하시고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저항. 여기서 이 저항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가 작다. 따라서 이 저항에 관련된 개념이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비저항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비란 것은 저항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저항을 비교한 값을 바로 비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비저항이 크다, 이것은 저항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비저항과 전도도는 어떤 관계? 반비례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길어지면 저항 커져요. 그 다음에 두꺼워지면, 단면적이라는 건 두께를 의미하는 거죠. 두꺼워지면 저항 작아져요. 따라서 저항은요, 자, 단면적엔 반비례하고 길이는 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마늄, 규소, 이렇게 원소 이름이 나오네요. 자, 원소 이름을 취급하는 건 우리가 뭐만 갖고 취급한다? 반도체만 취급합니다. 따라서 은, 구리, 알루미늄, 얘들은 대체적으로 도체죠. 따라서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작겠고, 유리 고무보다는 크겠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가 등장하는데, 빛을 뭐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광다이오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로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것은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36번 발광다이오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LED라고 표현하죠.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 아이패드, 모니터 다 LED입니다. 자,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전도띠에는 누가 있어요? 전자죠. 원자가띠에 빈자리, 양공이죠. 그러면 전도띠에서 원자가띠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에너지 방출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방출은 어떤 형태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띠 간격이 크대요. 그러면 에너지 차가 커지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빛 에너지는요 람다분의 hc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커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파장과 어떤 관계일까요? 반비례죠. 따라서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짧은 빛이 방출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들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히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전도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상온에서는 존재한다고 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도띠에 전자가 있으면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러므로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비저항은 감소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저항이 감소하므로 전기 전도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라고 읽죠. 네 개인 규소 또는 저만윤과 같은 반도체에 요거로만 구성되어 있는, 즉 원자과 전자가 네 개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기 전도도가 그닥 좋지 않아요.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13족이라고 표현하죠.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또는 15족 원소라고 하죠.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이런 원소를 혼합시킵니다. 섞어요. 그것을 도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수가 아니죠. 더 이상 순수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표현해요. 자, 불순물 반도체인데,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피한 것과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도피한 것, 서로 종류가 다르겠죠. 따라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5개짜리를 도핑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N형 반도체라고 표현하고요. 자, 3개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P형 반도체라고 표현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3개인 원소를 도핑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한다? P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이 반도체는요, 규소나 저만윤과 같은 반도체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오호, 5개면 뭐였죠? 바로 N형 반도체죠. 자, N형 반도체는요, 전자가 5개예요. 그러면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남는 전자가 이걸 잉여 전자라고 하고, 바로 이 잉여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참고로 3개짜리는요,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없는 빈 자리, 그래서 양공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N형과 P형이 있다. 자, N형은 누가? 전자가 많죠. 따라서 전자가. 그럼 P형은 양공이 아까 플러스 성질을 띈다 해서 그냥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자,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하를 나른다. 그래서 전하 나르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셔야 해요. 자, 순방형 전압은 P형 반도체. P형은 누가 나르게 한다? 플러스. 그래서 무슨 극에 연결해야 된다? 당연히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된다. 자, N형 반도체는요, 누가 전하 나르게 역할한다? 전자가. 따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되면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누구?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 다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뭐 했다? 접합시켰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 다이오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P형에는 무슨 극을 연결해 준다? 플러스 극. N형에는 마이너스 극 이동 연결해 준다. 그럼 P형에 있는 양공이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럼 N형에 있는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따라서 결론은 어디에서? 접합면 쪽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걸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요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고 다시 그려 볼게요. 자, P형에는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플러스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형에 있는 양공이 마이너스가 당기는 것이고, 자, N형 속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가 당기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따라서 접합면이 두꺼워져요. 자,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압을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플러스, 즉 순방향이 되는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마이너스 바뀌었어? 이것을 역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방향으로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리고 또다시 순방향이 되면 전류 흐르고, 그리고 다시 역방향이 되면 전류 흐르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류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이오드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정류작용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따라서 정류회로란 말 등장하죠. 정류회로가 들어있는 전기 제품은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 그럼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요 계속해서 전압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입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 다이오드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 정류작용을 해준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류작용은 뭐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 다이오드를 갖고 돈 많이 버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요건 그림이 없어서 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계속 살펴볼까요? 자, 러더퍼드가 나왔네요. 러더퍼드는 무엇을 갖고? 알파 입자를 갖고 실험했어요. 자, 그랬더니 가운데에는 누가 떡 하고 존재하더라? 원자핵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럼 나머진 빈 공간이란 얘기고, 그리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으로는 수소 원자에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러더퍼드는 임의의 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는 걸 한번 골라봅시다. 알파 입자는요 음전화? 이거는 누구죠? 톰슨이죠. 톰슨의 무슨 거?
음극선. 그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압입니다. 무조건.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알파 입자는요, 원자 핵도 플러스, 알파 입자도 플러스.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가 되겠죠. 따라서 산란 퍼진다. 밀려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밀려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산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맞네요. 자, 니은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불연속을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누굽니까? 보어죠.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이때 모델을 누굴 갖고 했다?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만 돼요. 자, 38번 들어갑니다. 음극선, 알파 입자. 그럼 톰슨, 러더포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자, 음극선 실험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어? 그럼 음극선은 뭘 갖고 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더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에서 음극선이 음전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확인했죠? 자, 니은 나에서 음극선이 전자기파의 한 종이야. 전자기파 어라? 입자가 아니란 얘기네요. 오호, 아니죠. 자, 전자기파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와 나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입자 누구였죠? 전자죠. 다에서 밝혀진 입자는 누구죠? 원자핵이죠.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거네요. 자, 39번 볼까요? 자, A, B가 X축에 고정되어 있고 나는 가의 A와 B를 접촉시킨 후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시켜 놓았다 까지입니다. 자, B가 뭔지 모르네요. A는 플러스고 근데 둘을 접촉시켰대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둘 다 뭐로 되었어? 마이너스. 결론 B가 뭐다? 마이너스다. 그런데 전하량은 얘가 A보다 더 커야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전하량이 같다라고 하면 합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B의 전하량이 더 커야죠. 확인되셨죠? 자, 기억.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확인했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오호. 전하량의 곱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우리가 4쿨롱이라고 합시다. 단순 수치로만 할게요. 플러스 4다 전하량. 근데 B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자, 이것을 접촉시킨대요. 접촉시키면 합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똑같이 나눠 갔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전하량의 곱을 확인해 볼까요? 어우, 차이 많이 나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호,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A와 B는 서로 방향이 반대죠. 전하량의 종류가 반대고 나는 전하의 종류가 같죠.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도 다르겠죠. 그러므로 틀려야 되는 거죠. 자, 40번은 좀 쉽지 않은 문제니까 차근차근 같이 풀어봅니다.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D, 0, D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었다.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A만 양전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 얼마다? 0이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호,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누구?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합니다. A가 C를 밀면 B는 C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겨야겠죠. 반대로 A가 B를 당기면 B는 C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야 하겠죠. 자, 여기서 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B의 전하량은요,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전기력을 합했을 때 그 합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이 위에처럼 될까요? 아래처럼 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먼저 요걸 나를 확인하기 앞서서 가부터 확인할게요.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F라고 놓읍시다. 그럼 B도 C에게 작용하는 힘도 뭐가 될까요? F가 되어야 되겠죠.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서로 방향은 어때야 할까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방향은 나에서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가에서 거리가 1인데 나에선 거리가 D로 줄었습니다. 2분의 1로. 그렇다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거리가 2분의 1로 줄면 반비례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4F가 돼야 되는 거죠. 확인되셨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B가 가에서는 거리가 D였는데 나에서는 2D, 즉 거리가 몇 배? 2배가 됐군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요? 얼마가 된다? 4분의 1 F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래 놓고 요 둘을 합했을 때 C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더라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큰 거 알 수 있는 거죠. A가 작용하는 힘은 4F, B가 작용하는 힘은 4분의 1F. 그런데 오른쪽으로 밀려난다. 그러므로 C는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므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그럼 두 힘을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4분의 얼마가 된다? 15F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나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인?
라지 F인 잔기력이 작용한다. 요만큼에 해당되는 힘의 합성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F라고 표현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같다. 확인했을 때 틀렸다.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라고 나왔네요. 누구?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얘가 C는 플러스였죠. 플러스. 자, 확인 들어갑니다. C가 F를 뭐 하나요? 밀죠?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과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 얼마였다? F였다. 라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어라? 그러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이건 모르죠. 왜?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기 때문이죠. 이해가셨나요? 만약에 A와 C의 전하량이 같다라면 당연히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도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전하량의 크기가 같은 건 B와 C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가 되는 것이지만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디귿을 먼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했었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였고, 그리고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F라고 했었다. 미는 힘.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라고 묻는다면 거리가 반으로 2분의 1이죠. 따라서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얼만큼 힘을 작용한다? 4F만큼 힘을 작용한다고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C는요, B를 얼만큼? 아까 확인했었죠. F만큼입니다요 라고 했었죠. 그죠?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만큼? F만큼 작용합니다요 라고 나왔었다고요. 확인하셨죠? 자, 그럼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종합해보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3F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확인되셨죠? 3F.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라지 F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4분의 15F가 라지 F다 라고 했었어요. 오, 그러면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15분의 4 라지 F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F가 15분의 4 라지 F니까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 15분의 4 라지 F에다가 3을 곱하는 거죠.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맞군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니은을 더 구체화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B가 A를 뭐 할까요? 당깁니다. 얼마의 힘으로요? 4F. C가 A를 밀어내네요. 얼마의 힘으로? F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따라서 가 그림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방법 여기서 들어가 볼까요? 자, B가 이쪽으로 얼마? 4F의 힘으로 당기죠. 자, C는요, A를 밀죠. F로. 그러면 얘는요,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얘도 틀린 거 확인 가능하군요. 자, 쉽지 않았죠? 자, 몇 번씩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면서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41번이요. 요 문제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막대 기둥에 있는 질량이 m이고 이쪽은 2m이네요. 근데 서 있대요. 그럼 질량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인데 정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과 같은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표현해야겠군요. 다시 말해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C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다? 2mg다. 그럼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도 2mg가 되어야 되는군요. 확인되셨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F2라고 하자. 그럼 가에서 F1, F2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요, A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뭐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질량이 m이니까 mg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전기력 얼마가? F1이 작용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A의 질량이 얼마다? 그러면 중력 mg를 받겠고 더하기 요만큼의 힘을 받는 거죠. 그죠? 비교해 보면 3mg고 이쪽은 2mg가 되는 것이죠. 확인되셨나요? 자, 위 3mg 크기만큼의 힘을 아랫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가는 아랫방향으로 2mg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림상에서 A는 지금 뭐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란 얘기죠. 그러므로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 떠받드는 힘, 요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얼마? 2mg. 그럼 나 그리면서 이 받침대가 떠받들고 있는 힘이 얼마다? 3mg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mg다 확인했습니다.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자, 작용과 반작용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과 반대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관계 성립 안 되니까 아니다. 자, 바닥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mg였다. 나에서가 3mg였다. 가에서 2mg였다. 따라서 2배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옳은 문장은 기억밖에 없다가 되는군요. 자,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방출이죠. 방출선 스펙트럼인데 여기에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것. 빛 에너지의 크기는 람다 분의 hc로 표현한다. 이때 이 람다가 뭐다? 파장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다. 자, 파장이 기네요. 그럼 에너지가 작아야죠. 얘는 파장이 짧네요. 그럼 에너지가 커야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A를 바라보시면 빽빽히 채워졌죠? 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림상에서는요, 까만 건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흰색 선만이 빛이란 얘기죠. 이해가셨죠? 따라서 얘는 선 형태로 하니까 뭐다? 선 스펙트럼이다. 불연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때 방출이면 방출, 흡수하면 흡수. 흡수할 땐 선이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가에서 관찰한 스펙트럼은요, 수소 기체죠, 기체. 불연속적이니까 B가 돼야죠. 자, B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차는 B를 방출할 때가 A를 방출할 때보다 크다. 확인해 보시죠. 저 A와 B를 확인해 보시면 얘는 파장이 길고 얘는 파장이 짧죠.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크고 얘는 에너지가 작겠죠. 그럼 에너지 준위 차이는 누가 더 커야 돼요? A가 커야죠. 너도 아니구나. 자, 수소기체 방정 간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이거 확인한 것이죠. 그 다음 거. 자, 그림은 보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이할 때라고 나왔어요. 자, 확인해 봅니다. 자, FA와 FB가 나와 있는데 이번엔 진동수군요. 그럼 다시 에너지식 빛 에너지 E는 진동수로 표현하면 HF다.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크다. 얘는요, 에너지가 작다. 가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거니까 얘가 되겠군요. 그 다음 거니까 얘가 되겠군요. 자, 그럼 얘는요, 바로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아닌 것 확인했고요. 자, FA는 양자수 3번에서 양자수 2번 궤도로 전이할 때. 자, 이때 가장 낮은 값이죠. 최소값이죠. 즉 자, 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경우와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경우 에너지 차이 다르겠죠? 그래서 2번까지 떨어지는 경우에 3번에서 떨어질 때가 에너지가 가장 적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렇구나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FA. 그럼 FB는 뭔가요? 라고 하면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게 바로 FB가 되겠죠. 그럼 요 세 번째 건요. 바로 5번에서 떨어질 때의 빛 에너지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맞고요. 자, 그러면 FB 빼기 FA는 이런 식을 갖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자, 그럼
그러면요 확인을 해볼게요. 이 궤도로 전이할 때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줄게요. 자, 요것을 이항하세요. H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FB H 빼기 FA H죠. 이거는 뭐다? 24 빼기 23이다. 그러면 FB는 누구였다? 23이었다. 그죠? 확인. 오호, 미안해요. 자, 여기서 실수한 게 있는데 좀만 수정할게요. 자, 여기서 살짝 미스합니다. 여기에서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FA죠. 그리고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FB예요. 자, 그러면 확인합니다. 24에서 22를 빼면 얘가 곧 FB에 해당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따라서 FB H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2, 3에서 에너지 2를 뺍니다. 이것이 곧 진동수가 A인 빛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얘를 연립해 볼까요? 빼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E4에서 E3를 뺀 건 FB H에서 FA H를 뺀 것과 같다. 자, 요거 확인해 보실까요? 같군요. 다시 맞군요. 자, 이것도 연습을 좀 해 두셔야 합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떨어지는군요. 그럼 에너지 방출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A에서 방출된 광자한계 에너지가 얼마다? 1.89 EV다. 자, EV는 전자 볼트다. 자, 전자가 갖는 에너지 단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기억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얘가 내려가죠? 그러면 1.89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40 전자볼트가 됩니다. 오라? 그럼 여기서 또 얼마의 차이가 생길까요? 또 떨어지려면 빼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 차이 날까요? 마이너스 10.20 전자볼트 차이가 나겠군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마이너스 3.40 전자볼트다. 확인되었죠? 자, 또 파장의 비교가 나오는데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자, 파장이 B보다 작다. 그럼 에너지는 더 크다. 따라서 틀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전자가 1에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요? 라고 나왔죠. 자,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그러면 각각 A와 B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확인해 볼까요? 그럼 A에 해당되는 에너지는요. 그러면 에너지 공식이 뭐였죠? E는 람다분의 hc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해석해 봅니다. 람다 a분의 hc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건 람다 b분의 hc 이것이 총
1번에서 3번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람다 분의 hg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군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